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등기와 그 실제 관계가 불일치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 문제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그 다루는 주제가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공시방법으로서의 등기가 있어야 하고, 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공시방법으로서 점유의 이전, 즉 인도가 있어야 하는데, 등기의 경우에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서의 등기는 그죠? 어떠한 것을 공시하느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예컨대 현재의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공시해주고, 현재 그 물권자가 누구인지를 공시해주고, 또 하나는 물권 변동의 전 과정 및 태양을 제대로 정확하게 공시해주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물권 변동의 전 과정을 공시해줄 것,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권리가 이전되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그 다음에 현재의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한 공시 방법일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공시가 현재의 권리자는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지만 그 물권 변동 과정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때에 공시 방법으로서의 등기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간생략 등기의 문제입니다. 이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권 변동 과정을 공시하는데 그 중간자의 그 공시를 생략하고 현재 최종 권리자의 권리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을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 취득자를 거쳐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 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해서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양수인에게 경료된 등기를 말한다. 280페이지로 넘어오면 중간생략 등기가 왜 이루어지는가? 과거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는 가불이 X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일단 당일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뭐 일정 기간이 지나서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잔금을 지급할 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잔금 지급과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의 교부가 동시이행 관계라고 그러죠. 이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로 많이 썼던 게, 과거에는 한참 오래전에는 뭘 썼냐면, 지금은 매매 계약서, 검인 계약서를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로, 등기 원인 서류로 제출하는데, 과거에는 매도 증서라는 걸 썼습니다. 부동산의 매도 증서를 이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잔금 지급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해 주면서 여기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요.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행을 하고, 나중에 소위 말해서 이때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하면서 잔금을 다 지급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해 준다 이겁니다. 이때 작성할 때 역시 매도인은 누구고 매수인은 누구고 매매 대금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서 거기에 기재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인이 누구인지, 대금을 얼마로 했는지에 대해서 공란으로 해두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걸 공란으로 백지로 해두는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매수인들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제3자에게 전매하고 예컨대 여기에서 다시 을이 병과 X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왜? 등기하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면 자기가 등록세를 내야 되고, 그죠? 취득세를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고 또 굳이 자기 자신이 저 엑스토지를 어떤 사용 수익하려고 하는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병에게 전매하고 예컨대 매수인을 이때 여기다가 병 이름으로 기재하고 대금을 실제로 합의해서 주고받은 그러한 금액으로 기재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기재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백지 매도 증서의 작성 방법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거래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세금의 탈루, 탈세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검인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검인계약서가 등기 원인 증서가 되고 등기부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보셨듯이 등기부를 보면 뭐가 나와요? 실거래가액이 거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실거래가가 등기부에 기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대로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기재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세금을 내라 뭐 이런 등등의 뜻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여러분들이 그 법전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서 저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자기 이름으로 모든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에 대한 거래 당사자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고 자기가 전매하더라도 그 전매하기 전에 그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라 이거. 그래서 세금 떼먹지 말란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투기하지 말라.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려놓고 그죠? 투기에 의해서. 그래서 실제로 대금을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세금은 내지 않고 그러니까 국가의 세수는 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고요. 이 법에서 2조 그리고 3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일정 기간 내에 이 대금을 지급받고 일정 기간 내에 매수인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라. 또 매수인이 이 사례에서처럼 제3자에게 전매했을 경우에는 전매하기 전에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고 전매하라. 그리고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떤 걸 벌칙을 부여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투기의 방지 그리고 자기 명의로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시행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2조를 위반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전매한 경우에 벌칙 조항 실종과 8조에 의해서 벌칙을 부과하고 이런 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규정에 위반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해서 갑이 을에게 매매하고 을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병에게 전매했을 경우에 저러한 거래가 유효하냐 유효성에 관한 문제가 다투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률행위에서 법률행위 효력 부분에서 공부하셨을 때 법률행위의 목적은 뭐예요? 적법하고 확정해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적법해야 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적법해야 되는데 즉 강행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법률행위 목적의 어떤 기본적인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해당하는 그 2조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면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생략 등기를 격려했을 경우에 그러한 거래를 했을 경우에 이 사법상의 거래가 이 법의 위반으로 인해서 무효가 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됐는데 설령 저게 벌칙은 부과됐다 할지라도 사법상의 효력은 우리 대법원이 뭐했다? 인정했다 이겁니다. 유효라고. 그래서 여전히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효력 규정으로서의 강행 규정이다 아니다. 우리 대법원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본다 이겁니다. 단속 규정이라고만 이렇게 본다. 그래서 지금도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저 거래를 무효화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232번 판결, 233번 판결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 그러한 내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법적으로, 민법적으로 중간생략 등기와 관련해서 어떠한 법률 문제가 있는가 그걸 보면은 280페이지의 그 밑줄 친 부분에요. 이미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최종 매수인, 여기에 갑을 최초 매도인, 그리고 중간 매수인, 병을 최종 매수인이라고 했을 때 채권행위는, 그죠? 매매 계약은 갑과 을, 그리고 을과 병 사이에 있는데, 을과 병 사이에, 그러면 순차적으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게 맞을 텐데, 갑으로부터 직접 을을 거치지 않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저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한가,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후의 양수인이 최초의 양도인에 대하여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과 을 사이에 채권행위가 있었고 을과 병 사이에 채권행위가 있었지만 병과 갑 사이에서는 어떠한 원인행위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매수인 병은 최초의 매도인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만약에 청구 가능하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사자 사이의 채무 이행의 문제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최초의 양도인, 중간 취득자, 그리고 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에 최초의 양도인은 중간 취득자에 대하여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양도인은 중간 취득자 을에 대해서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로 풀어보신 문제도 역시 동일합니다. 자, 갑, 을, 병 있는데 등기는 이렇게 넘어갔을 경우에 이들 사이의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갑, 을, 병 3자가 우리 판례의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판례가 말하는 대로 갑, 을, 병 3자가 합의하면 병은 갑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면 갑과 을 사이에 있는 그 엑스토지 매매 계약에 따른 채권 행위에 따른 어떤 법률 관계, 예컨대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아니면 또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 그리고 이 두 권리의 뭐 동시이행 관계,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런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그 세 번째 문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컨대 갑, 을, 병이 3자가 합의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병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갑이 을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때까지.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받지 을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 등 세 가지 문제 정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중간생략 등기가 유효한가? 유효하다면 만약에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전면적으로 다 유효하냐? 아니면 어떤 요건이 갖춰진 때에만 제한적으로 유효하냐?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 무효인가? 이런 부분에 관한 이제 논쟁인데요. 학설은 아주 극단적으로 전면적으로 무효라고. 왜 그러겠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라는 것은 현재의 권리자를 공시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 권리 변동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 이런 것도 공시 방법으로서 갖추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런 입장이라면 중간생략 등기는 현재의 권리자를 잘 보여주긴 하지만 권리 변동의 과정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리고 그 권리 변동의 과정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뭔가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그렇죠? 부동산 가격은 올려놓고 그리고 국가의 세수는 그만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불법적인 또는 탈법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중간생략 등기는 어떤 우리의 그 부동산 등기법 또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어떤 법 원리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공익적인 목적이나 국가적인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라고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전면적으로 유효라고 인정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효라고 인정한다면 갑과 을 사이에 그리고 을과 병 사이에 각각의 채권행위, 원인행위는 있지만 갑과 병 사이에 직접적인 어떤 그러한 원인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으로부터 병에게 경료된 등기가 유효하다면 왜 유효한가? 그것에 관한 그 근거 설명이 280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무권리자의 처분 법리에 따른 견해, 물권적 기대권, 채권 양도 법리 등등의 법리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효성을 인정하는 학설 중에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자, 오른쪽 페이지에 우리 판례는 전면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라고 인정을 해준다. 이거.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래서 281페이지에 보시면 판례는 최초의 양도인, 중간 취득자 그리고 최종 양수인 3자의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경료된 중간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밑에 판례 234번 판례는 이러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가능하고 그리고 갑을병 우리 사례에서 갑을병 모두 3자가 동시에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중간생략 등기하기로 합의하고 을과 병이 중간생략 등기하기로 합의하는 이러한 순차 합의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우리 판례가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중에서는 묵시적 합의 또는 순차 합의에 의한 중간생략 등기도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235번 판결은 여러분들이 유동적 무효를 공부하면서 보셨을 판례인데 뭐냐 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이전에 체결된 매매 계약은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채권적 효력도 물권적 효력도 뭐를 받기 전까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채권적 물권적 효력이 없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그 협력에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가 있으면 새롭게 다시 그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한번 체결했던 이전에 체결했던 그러한 계약만으로 바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그래서 아직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무효이지만 토지거래 허가가 있으면 유효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인데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이전에 갑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또 을과 병이 각각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을병 3자가 합의해서 갑으로부터 직접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면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갑이 병에게 직접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저 구역 내에서의 X토지를 직접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면 저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한가? 무효다 이거. 결과적으로 그거는 그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서 뭐라고 그 토지거래 허가 제도 이러한 취지를 뭐할 목적으로 잠탈할 목적으로 한 것은 확정적으로 무효다라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갑과 을은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면 그 법률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그죠? 그래야 갑과 을의 채권적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을과 병이 역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을과 병이 채권적, 물권적 그러한 효력이 발생될 텐데 저들 사이에서.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직접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면 갑과 병 사이에서는 어떤 게 없기 때문에 채권행위, 매매 계약이 전혀 체결된 바가 없고 다만 편의상 등기 명의만을 병에게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갑을 그리고 을,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겠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그러한 취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뭐 할 목적으로,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는 설령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뭐 해버린다? 무효화 시켜버린다.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282페이지에 쭉 이어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보시면 그런데 최초의 양도인, 중간취득자, 최종 양수인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합의 없이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 자, 이제 그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통상의 그 매매 계약에서 토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에서 우리 사례에서 다시 돌아와서 일반적인 그 거래에서 엑스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갑과 을이 체결하고 다시 을이 병에게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하는 3자 간의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미 맞춰져 있다. 이거 맞춰져 있다.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 판례는 3자 간의 합의를 요하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더라도 뭐다?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거를 어차피 3자 합의만 있으면 유효라고 해주는데 저거를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 다 지급했고 그리고 무효 취소 사유가 전혀 없고 해제도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을은 갑에 대해서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다 이행했고 역시 을과 병 사이에서도 병이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고 무효 취소 사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등기 명의는 갑으로부터 병에게 이전되었다.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병이 엑스토지에 관해서 소유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것, 을을 그죠? 거치지 않고, 즉 물권 변동의 전 과정을 공시해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현재 병이 권리자라는 건 갑, 을, 병 사이에서 크게 다툼이 없다 이겁니다.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왜? 대금을 다 지급했고 또 을이 병에게 만약에 을 명의의 등기가 격려됐다면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왜? 병이 을에게 대금 지급했고 무효 취소 사유가 전혀 없다면. 그러면 갑으로부터 직접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도 갑, 을, 병 순차로 이루어진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그런데 등기를 분명히 을 이름으로 경유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현재의 권리자인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이 갑, 을, 병 사이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저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어떤 실체법상의 항변 사유가 전혀 없을 경우에 실제의 그 물권 변동 과정과 등기가 현재 공시하고 있는 등기의 내용이 실제의 물권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 사이에서의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어떠한 항변 사유나 그러한 것들이 없을 경우에 그 현재의 등기 명의자의 등기를 유효하다고 인정해 주는 법리, 그거를 우리가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해서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절차적으로 보면, 그죠? 부동산 등기법의 어떤 절차법상의 어떤 그러한 관념으로 보면 분명히 등기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겠지만 절차에 있어서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실체법상으로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러한 어떤 사유가 없는 경우에, 즉 항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의 등기 명의자의 그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래서
유효하게 취급해 준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당사자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설령 없더라도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이루어진, 우리 사례에서 갑으로부터 병에게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거를 236번 판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37번 판결도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에 중간 취득자의 동의 없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종의 양수인에게 직접 등기가 격려된 경우 최초의 양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견지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38번 판결에 그 한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러한 합의 없이 그 방법이야 어찌 되었건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격려되어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매매 당사자들 사이에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자 합의가 있어야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하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의 전체적인 하나의 우리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다시 이 사례에서 조금 다시 정리해 보면 갑을 병이 있는데 갑과 을 사이에 엑스토지 매매가 있었고 을과 병 사이에 이렇게 전매하는 매매 계약이 있었을 때 갑과 병 사이에 직접적인 채권행위 매매 계약은 없지만 갑을 병이 합의해서 갑으로부터 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는 이러한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의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게 중간생략 등기의 그 유효성에 관한 법리인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갑과 을 사이의 이 매매 계약과 을과 병 사이의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된다 이겁니다. 유효해야 된다. 만약에 유효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다면 즉 무효 또는 취소 또는 해제가 된다면 그죠? 갑으로부터 병에게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는 설령 갑을 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을 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하는 저러한 합의는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즉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다라는 합의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느냐 그렇다 안 그렇다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간생략 등기가 유효하려면 갑을 병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전제는 갑과 을 사이 그리고 을과 병 사이의 매매가 유효해야 된다 이겁니다. 유효해야 되고 갑과 병 사이에 이 3자의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갑과 병 사이에 어떤 채권행위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러한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단지 편의상 을의 등기를 생략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는 그러한 합의에 불과한 것이지 갑과 병 사이에 새로운 어떤 채권행위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채권행위는 유효하고 그리고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가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예컨대 취소되었다. 어떠한 것을 이유로 을의 기망을 이유로 해서 갑이 중간생략 등기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병 명의로 중간생략 등기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을의 기망을 이유로 해서 취소되었다. 갑이 취소해 버렸다.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로 이루어진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예요?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효죠. 그죠? 원인 행위가 여기가 취소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취소되었으면 우리가 물권행위 유인성,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취하기 때문에 갑에게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복귀한다 이거죠. 갑에게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복귀한다. 그런데 110조 3항에 보면 그
1항, 2항의 그 취소에 따른 그 효과는 누구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죠. 110조 3항에 따라서. 110조 3항에 따라서 병이 선의의 제3자로 취급받을 수 있느냐? 선의의 제3자로서 취급될 수 있느냐? 선의의 제3자가 되려면, 즉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 거죠? 취소된 이 계약으로부터, 취소된 이 법률행위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선이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병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인가 이겁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런 의문이 왜 생기는가 하면, 갑을 엑스토지 매매가 있었고 을과 병 사이에 엑스토지 매매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쉽게 볼 여지가 있긴 한데, 다만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면 별다른 이의가 없겠죠. 그러나 현재는 을에게 등기를, 을로부터 등기를 받은 게 아니라 갑으로부터 병이 직접 등기를 받았단 말이에요. 을의 등기가 없었던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중간생략 등기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갑으로부터 직접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자는 병은 110조 3항에서 말하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 설령 선이었을지라도. 그렇다면 병은 보호받지 못한다. 선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꼭 병은 이렇게 이러한 사례에서 같이 이 을로부터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리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권리가 이전되는 그러한 과정의 경우에서만 제3자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안 되는가 라고 그랬는데 논란의 여지는 좀 있는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판례는 병은 이 경우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이다. 반드시 병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던 그 당사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등기 명의를 받지 않더라도 이렇게 중간생략 등기와 같은 이러한 과정이 있더라도 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우리 교재에 없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우에 갑이 을과 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을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했거나 뭐 다른 사유도 마찬가지죠. 통정 허위 표시에서 무효를 주장했거나 아니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해제했거나 뭐 이런 경우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랬을 때 병은 어떠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다. 제3자로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그런데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의 경우에는 뭐가 선의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인 경우에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그 조항의 그 요건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사정이 아니면 보호받지를 못하겠지만요. 그래서 보면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생략 등기를 마친 제3자 병은 어떠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 무효 취소에 따른 보호되는 제3자가 될 수 있다면 선의의 제3자 또는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면 그 요건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어떠한데 물권행위 유인성 때문에 갑에게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복귀해 버리는데 병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가 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사례를 좀 바꿔서 아까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중간생략 등기, 갑을병 이런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갑을병 3자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고 병 명의의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병은 그죠? 그 등기에 따른 권리를 갖는다라고 보는데 그 등기가 유효하다라고 보는데 그 기본적인 전제가 갑과 을 사이 그리고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이 유효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아까는
갑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에 병은 어떤 그 보호받는 제3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설령 을로부터 등기 명예를 넘겨받지 않더라도 그러한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선의이거나 아니면 선악을 요하지 아니한 계약 해제의 제3자가 된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 즉 그 등기는 자기 명의라고 해서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110조 3항 또는 108조 2항 등등의 조항을 통해서 그러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례를 바꾸어서 여기가 취소된 게 아니라 이 매매가 예컨대 취소되었다. 이거.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다. 그렇다면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으면 병 명의의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겠죠. 그죠? 당연히. 그리고 갑으로부터 직접 병에게 등기가 넘어왔으니까 중간생략 등기인데 병 명의의 등기는 매매가 취소되었으니까 당연히 병은 어떤 원인행위가 취소되었다면 병이 자기 자신의 을로부터 직접 등기를 넘겨받았더라도 병의 등기는 무효했을 것이고 이렇게 중간생략 등기를 받았더라도 병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그리고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따르면 갑에게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복귀한다. 그렇죠? 갑과 을이 이들 사이에 있었던 매매 계약은 현재 유효라는 전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다라는 이러한 가정하에서 보면 병 명의의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고 효력이 없고 그러면 갑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한다. 이게 이제 물권행위 유인성의 입장에서 원칙적인 설명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다 이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자,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이제 우리가 전제는 뭐예요? 을은 당연히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은 을에게 직접 하지 않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으로써 자기 의무를 이행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고 직접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으로써 갑은 자기 자신의 의무를 다 이행한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취소되었거나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물권행위 유인성 때문에 갑에게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복귀한다면 이때는 병의 선의의 제3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니까 자동적으로 복귀한다라고 물권행위 유인성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소유권이 와버렸잖아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의 법률 관계에서는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으로써 을에 대한 갑의 의무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되었으나 다시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함으로써 갑의 을에 대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린다. 그런데 예컨대 갑의 채권자 A라는 채권자가 그 사이에 갑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하니까 다시 갑이 소유된 거죠. 그리고 그죠? 유인성 때문에 이미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되어버렸는데 갑의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A가 그 해당되는 이 X토지에 관해서 자기가 뭐 해버리면 X토지에 대해서 강제 집행해버려요. 자기 채권에 기해서 압류하고 그에 따라서 경매해서 자기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그래서 압류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갑은 이미 자기 자신의 의무를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다시 불이행 상태가 되었고 그 불이행 상태에 있던 중에 다른 자의 어떤 강제 집행으로 인해서 갑이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뭐가 되어버린다. 이행 불능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갑이 매우 불리한 처지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권행위의 유인성의 법리를 적용하지 말자.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일견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이겁니다. 물권행위 유인성에 의해서 갑에게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복귀한다라고 하지 말고 이론 구성하지 말고 이렇게 이론 구성하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복잡한 이해관계가 다시 생기고 갑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이들 사이에서의 법률 문제로 해결을 해서 을과 병 사이에 채권행위의 매매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사실은 갑이 을에게 그리고 을이 병에게 해서 전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득한 결과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이긴 하지만 그죠? 무효이긴 하지만 이게 뭐다? 부당이득이고 병은 갑에게 이거를 반환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을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거. 만약에 병이 을로부터 대금을 이렇게 병이 을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면 을은 역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대금을 반환하고 그래서 무효 취소에 대한 법률 관계의 청산을 을과 병 사이에 하도록 하자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권행위의 유인성의 법리를 적용하지 말자. 그래서 물권행위 유인성의 예외를 인정하자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물권행위 유인성의 법리를 그대로 다 관철해서 인정하면 그죠? 물권행위 유인성의 법리를 관철해서 인정하면 병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갑에게 소유권이 자동으로 복귀하고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니까 여전히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물권행위의 유인성의 법리의 어떤 그런 충실한 그러한 이해다. 다만 그 반대에 다른 어떤 논거도 설명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3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중간생략 등기에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기해서 그 제3자 명의의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하다. 다만 합의가 없더라도 뭐 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최종 명의자의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설명하는 그 전제는 당사자 사이에 각각의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채권 계약이 뭐해나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생략 등기의 등기 청구의 문제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신 사례인데 갑, 을, 병이 있으면 자 최종 매수인 병은 을에 대해서 이 엑스토지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그리고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중간생략 등 갑, 을, 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으면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뭐 해버리는가 이겁니다. 소멸해버리는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도 불구하고 갑과 병 사이에 어떤 새로운 채권행위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중간생략 등기가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갑을 사이였던 매매 계약이 뭐 취소되거나 해지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매매 계약에 따른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있다 이거. 여전히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병은 직접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이유로 병이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것 이외에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이런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도 가능하다. 만약에 갑을 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병이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방법은 뭐가 있죠? 그때는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자의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병은 갑에게 직접 그 합의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3자 간의 합의가 없다면 순차적으로 갑이 을에게 그리고 을이 병에게 매도하는 매매 계약이 있고, 그렇다면 병이 자기 이름으로 엑스토지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행사를 게을리하고 있으면 병이 자기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이후에 을로부터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방법으로, 이런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대위 행사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인정이 돼야 되고, 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인정이 돼야 된다. 채권자 대위권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이 권리를 우리가 피보전 권리라고 그랬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이 권리를 우리는 피대위 권리라고 그랬는데, 채권자가 행사하는 채권자 대위권에서 채권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이 권리가 아니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다 이겁니다. 만약에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다면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다면 그 방법 이외에도 병은 갑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뭐 하는 것은 아니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283페이지에 이제 계속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283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242번 판결, 242번 판결은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유동적 무효 그런 내용이니까 그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 284페이지에 당사자들의 채무 이행의 문제다 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사례를 좀 바꾸면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병이 갑에 대해서 직접 자기 자신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것을 갑에게 직접 청구했는데 갑과 을 사이에 이들 사이의 내부 관계에 따른,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 지급 청구권, 을은 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동시이행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데,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이러한 합의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있다면 이 갑이 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이러한 항변으로 병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죠.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항변 사유를 누구에 대해서도 병에게 주장해서 그러한 어떤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243번 판결에서는 조금 사안이 약간 좀 독특한 게 뭐냐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있었고 을과 병 사이에 매매가 있었는데, 그리고 중간생략 등기를 합의를 했습니다. 중간생략 등기 하기로 합의해서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간생략 등기 합의 이후에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인상분의 매매대금을 을이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그랬을 때 병의 청구를 받은 갑은, 즉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갑은 을로부터 아직 매매대금을 인상분을 지급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서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느냐, 이것도 역시 가능하다라는 게 243번 판결의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85페이지로 넘어오면은요, 이제 중간생략 등기하고 관련지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그러면 을, 병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있었고 병 사이에 또 매매가 있어서 이러한 중간생략 등기의 방법으로 을을 경유하지 않고 갑이 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경우에 그 등기의 유효성,
그리고 그 유효성의 요건. 만약에 합의를 했을 경우에 병이 갑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그 등기 청구권의 근거가 무엇이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이들 사이에 각각의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법률 관계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지금 이제 285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누구에게? 병에게 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느냐 이거. 채권 양도는, 지명 채권 양도는 당사자 합의만으로 가능하죠.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채권 양도는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채권이기 때문에 제3자 병에게 이 엑스토지에 관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누구에게? 병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 가능하다. 그런데 그렇다면 병이 갑에 대해서 자기가 양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 그러면 지명채권이기 때문에 지명채권 양도는 뭐를 갖추어야?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죠. 대항 요건은 450조에 따르면 양도인, 채권 양도인의 누구?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있거나 채무자의 채권 양도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그 채무자에 대해서 양수인은 자신의 양수 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 즉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양도의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을 대항 요건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에 맞추어서 병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자기의 양수 채권을 주장해서 직접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달라 이런 청구를 했을 경우에 병의 이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느냐? 만약에 인정된다면 어떠한 요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지명채권 양도고요. 지명채권 양도이기 때문에 450조에 따르면 양도인의 통지가 있습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었고, 그래서 양수인 병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그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채권 양도의 원리상. 그러면 이 경우하고 비추어 보면, 그죠? 중간 생략 등기를 이 방법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면 3자 간의 합의 굳이 필요 없잖아요. 이 방법에 따르면. 뭐죠? 그냥 을이 병에게 채권을 양도해 버리고 그 양도인 갑의 동의 상관없이 그냥 을이 통지해 버리면 갑에게, 그러면 450조에 따른 채권 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고, 그러면 그 양수 채권을 병은 갑에게 직접 주장할 수 있고, 그러면 자기가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렇게 되면 중간 생략 등기에서 애써 서로 합의하라고 이렇게 판례가 얘기했는데, 그 중간 생략 등기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어떤 사법상의 효력을 유효하다라고 인정하면서, 다만 그래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그걸 유효하다라고 제한적으로 우리 판례는 그렇게 유효성을 인정해 주는데, 그죠? 인정해 주는데, 만약에 이러한 합의를, 그죠? 이 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해서 피해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중간 생략 등기를 당사자 사이의 어떤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정신에 비추어 보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이러한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대항 요건을 조금 더 450조에 따른 것보다는 조금 더 달리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을이 병에게 채권 양도를 하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 양도를 하면 갑에 대해서 병이 양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양도의 효력을 주장해서 직접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채권 양도가 제대로 대항 요건을 갖추려면 뭐 해야 된다? 244번 판결에서는 양도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갑이 채무자가 승낙하거나 아니면 채무자가 동의해야 된다. 동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244번 판결에서는 그러면서 그 뭐라고 근거를 댔냐면, 244번 판결의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요지의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밑에서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지명채권이고 그게 어떤 성질상 왜 채권이 양도되는지, 양도가 제한되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은 특별히 없습니다. 굳이 다른 채권하고 굳이 구별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일반적인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으로서의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아니라 그냥 채무자의 승낙이나 채무자의 동의를 요할 정도의 그러한 엄격한 대항 요건을 있을 경우에만 대항 요건이 있을 경우에만 저런 것들을 인정해 준다는 저런 취지의 판결은 혹시라도 중간생략 등기의 제3자 간의 합의를 요하는 이러한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뭔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런 어떤 판결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한 문제점에 관해서 우리 학설들은 이런저런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28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첫 번째 286페이지의 첫 줄부터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언젠가 우리가 가등기를 공부할 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할 때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을에게 매매 예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등기를 하고 했을 때 을의 이 가등기에 의해서 공시되는 권리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걸 가등기한 거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했는데 이 가등기를 또 가등기할 수 있다. 가등기를 어떤 방식으로? 이전 등기의 방식으로 가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가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컨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보전돼서 가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면 직접 이렇게 이전 등기의 방식이 아니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어떤 방식으로 부기 등기의 방식으로 이전 등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 등기가 되고 이게 부기 등기가 돼서 주 등기의 효력을 유지하는 부기 등기의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특별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성질상 뭐 양도가 제한된다든지 대항 요건을 새로 뭐를 갖춰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법리는 저기서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285페이지에서 보는 이 판례에서는 뭔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의 제한 또 그 대항 요건을 특별히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요한 정도의 어떤 그러한 것으로 하는 거하고는 뭔가 좀 배치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학설상의 문제점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그 286페이지에 등기 원인의 불일치 바로 위에 단락에 있는 그 학설은 이제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생략 등기의 문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의 문제하고를 두 개를 좀 같이 고려해서 보니까 우리 판례가 이러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설명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동의가 있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등기 원인의 불일 이제 중간생략 등기를 마치고 등기 원인의 불일치라고 그랬는데 바로 287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몇 번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이 등기를 위조해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명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들의 등기가 다 무효다. 그랬을 때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해서 말소하는 방법이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을, 병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 을과 병을 상대로 해서 다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병으로 하여금 직접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런 청구하는 권리도 인정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다 결론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채권적 청구로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진정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고 그 권리의 성질은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이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뭐냐 하면 이러한 어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그 요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와버렸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경우에 다 인정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떠한 요건을 요구하느냐라는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허용 요건은 뭐라고 교재에 나와 있냐면 뭐예요? 소유자이거나 그죠?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아니면 소유자로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었거나 이런 자들만이 진정 명의를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87페이지에 거기 허용 여부에 관해서는 학설상 그렇게 논란이 좀 있는데 우리 판례가 어떠한 경우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그 허용 요건에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러한 자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갑은 이미 소유자로 등기부에 표상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런 어떤 진정한 권리자가 무효의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예컨대 건물의 경우에 건물을 원시 취득한 자. 그런데 타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되고 순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등기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원시 취득을 하는데 소유자였는데, 그죠? 등기부상으로는 소유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이러한 자들도 예컨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언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어떤 그 가능한 어떤 허용되는 경우가 언제 경우가 있겠는가? 그 287페이지에 아랫부분에 나옵니다. 무효 등기에 기하여 이전 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 아까 저기서 갑을병 순차 그러한 관계를 봤고요. 등기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이건 뭐냐 하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있었는데요. 이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면 예컨대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으면, 그죠? 을 등기의 말소와 상관없이 갑에게 자동으로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게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리인데, 을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나서 누구에게, 여기 갑구고 여기 을구에다가 다시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이 부동산 엑스토지 매매계약의 대상인 엑스토지에 대해서 뭐를 했으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선의였다. 선의의 병이, 그러니까 여기 을구의 병에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다 이거예요. 병에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이렇게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인 계약, 그죠? 그거에 기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한 병은 그가 선의이면 108조 2항에 따라서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을의 등기는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의 등기이긴 하지만, 그죠? 병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병이 선의이면 유효하다.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되기 위해서는,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기 위해서는 병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병의 동의를 우리 부동산 등기법 59조에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 병이 이 병 등기가 무효라면 당연히 내 등기 말소하고 을 등기 말소하라라고 승낙해 주겠죠. 그러니까 병이 특별히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통정허위 표시 무효라도 병이 선의이면 병이 취득한 근저당권은 유효하고, 그렇기 때문에 병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병은, 그죠? 을 등기가 말소되는 것에 대해서 병이 동의해 줄 의무가 있다 없다? 동의해 줄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갑이 병에게 제기해도 갑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108조의 그 2항의 선의의 제3자의 요건이 다 충족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을의 등기는 말소할 수 있다 없다? 말소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이때 을로부터 갑이 뭐하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는데, 소유권을 회복하면서 어떤 부담을 안고, 병의 근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회복한다 이거. 자, 그런 거고요. 288페이지로 넘어가면 단독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중 일부 공유 지분이 무효인 것 경우, 이런데 그냥 간단히 우리 공유에서도 이제 잠깐 살펴보겠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X토지에 관해서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2분의 1. 갑과 을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자기 거 2분의 1, 그죠? 등기할 수 있는 거죠. 등기부에 어떻게 등기를 했냐면 자기 것, 그리고 을 것도 자기 것 해서 갑의 단독 소유로 등기를 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구에게, 예컨대 병에게 또 병 단독으로 소유라고 등기를 해줬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이전이 되었다면, 갑은 자기 지분의 범위 내에서 지분은 누구에게, 병에게 처분할 수 있지만 자기 지분을 초과한 을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자기가 처분할 수 없잖아요. 병이 추인해주지 않는 이상은, 승인해주지 않는 이상은, 을이 승인해주지 않는 이상은 병에게 해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적어도 갑이 자기 지분의 범위 내에서 병에게 등기를 넘겨준 거, 요건 유효하지만 을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갑의 등기도 병의 등기도 뭐다? 무효다 이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을이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 자기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245번 판결에서 저런 경우에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런 식으로 해서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경정 등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저게 경정 등기는 아닌데, 경정 등기는 뭐예요? 원시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치는 걸 우리가 경정 등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건 경정 등기가 아니지만 특수한 의미에서의 경정 등기의 방식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사회행위 취소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회행위를 공부하면서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설명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판령 문제인데 결론만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 기판력의 상세한 문제는 나중에 공부를 하시고요. 다만 이제 우리 이런 사례에서 어디 갔죠? 등기부상으로 갑, 을, 병이 이렇게 있는데, 갑의 진정한 권리자, X토지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 갑이 있는데, 을이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또 병이 그에 터잡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는데 을과 병의 등기가 무효다.
그런데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했는데 자기가 소송을 잘못해가지고 을과 병에 대해서 승소하지 못하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갑은 다시 병을 상대로 해서 진정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되는 게 기판력이 문제되는데 기판력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그죠? 그러니까 그 전 소송에서의 그러한 확정 판결의 효력이 그 후 소송에 미쳐가지고 그죠? 영향을 주어서 그 후 소송에서 어떤 것, 그 반대되는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미 확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다투지 말아라. 그러니까 반복해서 다투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모순되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게 우리가 핵심적인 기판력입니다. 그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거. 뭐 기판력의 그 어떤 인정 근거에 관해서는 지금은 뭐 절차 보장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아무튼 핵심적으로는 다시 다투지 말고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기판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기판력이 인정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당사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그리고 청구 취지가 동일해야 돼요.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소장에 작성한 청구 취지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성결 문제나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언급하기로 하고 일단 이 부분에서만 간단하게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패소했어요. 그래서 다시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진정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다. 청구 취지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소, 소위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의 패소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소송에 기판력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추구하는 바가 결과적으로는 갑이 자기 자신의 소유 명의를 회복하려는 그 목적으로서 동일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와 후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소의 패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뭐다?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죠? 기판력에 의해서 제한된다라는 게 그 판결의 내용입니다. 과거의 판결하고 이제 그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판결이 변경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고 2001년 9월 20일자 전원합의체 판결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다수 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다수 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소유자가 다시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안 된다. 그 이유는 기판력 때문에 그렇다. 청구 취지가 좀 다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그 목적이 그 내용이 뭐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고 그래서 동일한 소송물로 인정을 한다라는 정도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